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1-2-36202 판결 사건명 법인 원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9.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세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갑 주식회사가 외국 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 원천 법인세의 원천 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따른 조세 감면을 적용한 후에 과세 대상 배당금에 9.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갑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 징수 세액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32962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 이하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라 한다. 개별 가액 산정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에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남겨
이를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증여의제 규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식만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되었고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 소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헌과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 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 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5호 시료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 이른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워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구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 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 절차가 준수되고 신주 발행 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 구조 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2-34152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 적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 소득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횡령 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항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위 법률 조항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국세기본법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회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 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범죄 피해 재산 몰수, 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 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 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 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회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 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 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범인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